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증시가 6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2포인트가 떨어진 1036.1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발표된 3분기 상장 법인들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악재가 나오면서 지난달 이후 처음으로 1050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미국의 자동차업계 구제 방안의 법안 통과 난항 소식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 신용대출의 현황에 관해서 여러분께 상세한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무척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서울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국내 대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내년에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것인데 서울경제신문 김민영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내년에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기업 85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경영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 86%가 내년에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외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기업들은 자산 매각이나 아웃소싱, 그리고 인력 감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사실 구조조정하면 지난 IMF 위기 때 인력 구조조정이 떠오릅니다. 그때 은행이고 기업이고 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까? 자, 이번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구조조정은 어떤 방식일까요? 예, 이번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요 구조조정 방법으로 자산 매각과 아웃소싱, 그리고 인력 감축을 각각 30%에서 50%씩 고르게 꼽았습니다. 과거에 인력 감축에 집중됐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기업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뀐 것은 외환위기 때 무분별하게 직원들을 해고한 이후에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던 것에 대한 학습 효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뜻과 다름이 아닐 텐데, 자, 기업들은 내년 경제를 어느 정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은 내년 세계 경제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인 56%가 미국이 내년에도 경기 유퇴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대공황의 버금가는 심각한 침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기업도 14%나 됐습니다.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합니다. 전체 기업의 50% 이상이 내년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10%를 상회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죠. 또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5%의 기업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망했고요. 이 가운데 2%대로 본 기업도 42%나 됐습니다. 반면에 5% 이상을 점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전망은 정부나 경제연구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인데요. 경기 침체를 직접 몸으로 접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 경제를 더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경제 전망을 그렇게 어둡게 본다면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긴축 경영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년 경영의 키워드로 긴축과 현금 확보를 꼽았습니다. 내년 경영 계획의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32%가 긴축 경영이라고 답했고요. 현금 확보라는 응답도 22%나 됐습니다. 반면에 외형 신장이나 신사업 진출 혹은 공격 경영가처럼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응답은 10% 내외에 그쳤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 경영보다는 살아남기 전략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 방침은 내년 사업 목표 설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매출 목표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대답한 기업이 26%였고요. 올해보다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10%나 됐습니다. 결국 기업 3곳 중 한 곳 이상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거나 아예 매출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기업들은 다음해 매출 목표를 당해 연도보다 늘려잡는 게 상식인데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최근의 경제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규모도 물론 줄어들 테고 고용 시장이 상당히 여건이 악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5개 기업 중 4곳이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5%의 기업들이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잡겠다고 답했고요. 10% 미만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1%, 또 10% 이상 축소하겠다고 계약한 기업도 16%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다 보니 결국 내년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 중 66%가 내년 채용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24%가 축소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는 이제 불황이 어느 정도 예정됐다고 치고,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불황이 한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글쎄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보다는 다소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들 중에 76%가 우리나라 경제는 적어도 내년 4분기 무렵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데 반해서 세계 경제는 절반 정도의 기업이 오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국내 경기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4, 4분기면 그래도 아직까지 한 1년은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네. 많이 남아있죠. 갈 길이 멉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민영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업종이든지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업계, 거기다가 바로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죠. 자, 미국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반발이 커서 쉽게 통과될지가 상당히 의문인데요. 자,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문병도 기자 전화 연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문명동 기자입니다. 네. 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자동차 구제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민주당이 어제 위기에 빠진 미국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자동차 빅3를 살리기 위해 25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통과시킨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 일부를 전용하다는 것이죠. 상원 금융위원회는 18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이날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부시 정부와 공화당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 통과가 쉬울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퍼주기식의 지원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공화당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250억 달러 규모의 클린카 개발 자금을 우선적으로 전용해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심지어 자동차 업체가 망해도 미국 자동차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뭐 했냐는 미국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죠.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의석수가 독자적인 의사진행이 가능한 60석에 모자란 것도 법안 통과를 힘들게 보는 이유입니다. 네. 자, 자동차 업계로서는 로비가 필사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심지어는 부품업체라든가 이제 운송업체까지 끌어들였다면서요. 네, 미국 최대 자동차 업계인 GM은 올해 연말이면 현금이 바닥납니다. 이대로 두면 파산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파산만은 면하기 위한 절박감 때문입니다. 빅3의 우군격인 자동차 부품업체는 물론 철도 등 운송업체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최소 250만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강성노조로 꼽히는 전미 자동차 노조조차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몰린 것은 고유가에 있는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파 때문이라고 읍소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흉이 경영자들이라고 주장한 데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법안 통과가 유일한 희망인데 싶은데요. 자, 자동차 업계가 이번 위기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요?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칼바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과 수술 없이 미국 자동차 산업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GM은 2004년 이후 누적 적자가 73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포드는 지난 3분기 30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250억 달러를 수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자동차 업체 파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고 민주당 역시 백지수편은 안 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임금 삭감, 감원,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뭐 세계 경제를 받치는 한 큰 축인 미국 경제고 또 그 근간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니만큼 이번 위기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살림살이가 무척이나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딱 들어맞는 현실인데요. 자, 요즘 들어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비 성격이 짙은 그런 신용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에서 즉 생활비로 쓰기 위한 그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어느 정도인지 서울경제신문 문승관 기자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생계형 개인 신용대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지난 10월 말 현재 7개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총 96조 7,588억 원으로 올 1월 말 87조 2,420억 원보다 10.9%가량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9조 6,073억 원으로 14.9% 증가했고 신한은행이 17조 3,156억 원으로 22.3%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하나은행과 농협은 각각 10조 2,731억 원, 16조 5,226억 원으로 19.6%, 2.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16조 2,276억 원으로 오히려 1월 말보다 6,308억 원 줄었지만 집단 대출을 제외하면 8.2% 증가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폭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개인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살림살이가 빡빡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제한되면서 주택 관련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등 이른바 집단대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 신용대출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수입은 제자리인 반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주출이 늘어난 데다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출 시장이 위축되자 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한 것도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 신용대출은 크게 일반적인 직장인 소액신용대출과 아파트 잔금, 중도금, 이주비 등 집단대출로 나뉘는데 신규 대출 입지에 따른 잔금 대출 중심으로 개인 신용대출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가정에서 크게 오른 학자금 등으로 인해 급지원이 필요해지면서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개인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며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강화돼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도 이처럼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돈 쓸 곳이 많아진 가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신용대출 이외에 또 마이너스 대출이라든가 또 이제 가계대출 쪽은 어떻습니까? 지난 8월 이후 은행권의 신규 개인 신용대출 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에 받아놓은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 한도 소진율과 잔액이 나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10월 말 현재 마이너스 대출 잔액이 9조 8,472억 원으로 지난해 말 8조 7,780억 원보다 12.2% 늘었습니다. 주택대출 시장이 막히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카드 사태 이후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 소진율이 은행별로 연초보다 최대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현재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06조 9,973억 원으로 지난 8월 말보다 0.3%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 6월 5조 3,330억 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조 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9월에는 4조 원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32조 8,99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9조 4,588억 원보다 70%가량 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계비에 관련된 돈조차 이제 빠듯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하는 분들이 과연 제때에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자, 이렇다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금융권의 부실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연체율 증가로 인한 부실 대출 증가로 은행 건전성 악화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 4분기 은행권의 개인 신용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보다 0.1%포인트가량 상승해 은행들의 사전적인 연체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2, 4분기 국내 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가
올해 2, 4분기보다 70% 증가한 1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증가, 실물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은행 대출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은행들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 사태 때에 비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발전하고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져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 악화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문승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낙폭이 꽤 컸는데요. 이날 지수는 전날보다 42.16포인트 내린 1036.1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지수는 1000포인트 선 사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4억 원, 2007억 원씩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은 3621억 원 사들이며 저가 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의 경우 특히 최근 4거래일 동안 1조 3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걷어들이고 있는데요. 지수 반등 출현 시 차익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날 지수는 종전과 다르게 낙폭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급락, 원달러 환율 급등, 적자 기업 급증 등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시티그룹의 추가 감원 계획 및 경제 지표 악화 등으로 이틀 연속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448원을 기록,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증시 펀더멘털을 구성하는 기업 실적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은행을 중심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었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지수 하락을 적극 방어하던 연기금이 이날만큼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지수 낙폭을 확대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보험주가 큰 폭으로 급락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날은 특히 업종 내 구조조정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 대거 급락했습니다. 특히 보험업종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주들이 급락한 것은 조선회사에 판매한 선수금 보증보험, 이른바 RG보험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RG보험은 조선회사가 선박을 정상적으로 건조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선수들에게 선수금을 되돌려주기로 한 상품으로 최근 중소조선사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RG보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중소조선사에 판매한 RG보험의 규모는 1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보험 금액의 80% 정도를 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만약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의 피해는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펀드 가입 1년 후부터 판매 보수를 연 10%씩 인하한다던데요.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 판매 보수가 인하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들이 거론됐으며 확정 시 해당 펀드들은 가입 후 1년째부터 판매 보수가 매년 10% 이상씩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개정 약관은 신규 가입 고객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며 펀드 가입 4년 이후 판매 보수 인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지 논의됐습니다. 자산운용협회 이번 조치로 업계 내 펀드 운용 판매 보수 인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생경제현장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만큼 시중 금리도 내려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안에 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10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2만 7천여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지난 9월까지 6개월째 줄다가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토요타 자동차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유지해온 토요타의 신용등급이 10년 만에 떨어질지 주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와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그 끝에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경수 차장 그리고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시가 계속해서 슬금슬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050선마저 무너져 내려서 이제 1000선까지 바짝 다가섰는데요. 네. 자, 6일째 하락세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6거래일 동안 계속 내리면서 약 한 100포인트가 좀 빠졌는데요. 네. 전일 그 미국 시장에서도 그 부진한 경제 지표와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으로 인해서 그 연일 경기 후퇴 우려를 반영하면서 그 재차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역시 국내 증시도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2.3%, 그 마이너스 한 25포인트로 그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그 장 초반 한때 그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한 후에도 그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잠깐 보이기도 했지만요. 이내 그 프로그램 매물이 또 늘어나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지수 하락폭은 다시 또 커지다가 재차 낙폭이 축소되고 또 이게 빠지고 이런 그 오르내림을 그 반복하는 등 그런 상황을 좀 연출했습니다. 먼저 그 특징적인 업종이나 그 종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오 업종의 그 강세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삼성그룹이 전날 삼성전기의 그 삼성전기와 카이스트와 그 삼성 서울병원과 공동으로 그 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그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미 삼성 테크인도 최근 그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분할하면서
바이오와 로봇, 그다음에 에너지 등 신성장 사업에 적극 진출할 뜻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그룹주들도 초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시행그룹주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주력 핵심 사업 분야인 건설 사업 계열사 CN 우방이라든가 레저 사업 부분의 CN 우방랜드를 매각키로 결정했다는 그룹 측의 발표에 전날에 이어서 대부분 초강세를 좀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CN그룹은 최근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CN커니의 자산인 컨테이너를 5,80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지난 13일에는 또 케이블 방송 계열사인 생활경제TV와 방송과 사람들을 갖다가 매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에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순매출 규모를 제한시키는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오리온이 한때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5.6% 하락세를 마감했고요. 강원랜드는 하종가로 좀 마감되게 했습니다. 매매 주체별로 좀 보자면은요. 최근 4거래일 동안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좀 기록하면서 증시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인이 오늘도 나홀로 3,5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그나마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맞춰줬던 연기금, 최근 10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형측이 1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매수 여력이 약 한 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매수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1,6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13주 연속 사상 최장 순매도를 그런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로 올 들어서만 34조 4천억 정도를 팔아치우면서 역시 연간 최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 공세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약 2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은 장중에 한 2,500억 정도 매도해서 결국 930억 순매도로 줄이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패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차익 물량 출회가 반복이 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증시의 등락이나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이슈들을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행 차장님께서는 국내 증시가 다소 이제 불안한 장세를 계속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하락장에 있어서의 장의 이슈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일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오늘은 건설사 대주단 자율협약에 관련된 어떤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건설업종을 바라보는 투자 전략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건설업종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부도에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 표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지난 신성건설 문제가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건설사 부실 관련된 한간의 소문이나 어떤 루머가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건설사 유동성 문제로 이렇게 좀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에 은행연합회가 어떤 대주단을 결성을 하였는데요. 대주단이라고 하면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등이 어떤 채권단이 될 텐데, 그런 대주단을 결성을 하고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한 후에, 그런 신청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 향후에 선정을 해서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유동화 채권과 대출의 만기를 한 1년간 연장을 해주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살생부다, 아니다, 상생부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보도된 자료를 좀 종합해 본다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현재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지 대주단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주단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에서는 좀 부실회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 그리고 향후에 자금 조달이나 신규 수주, 그리고 이제 분양 등을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일단 만기 연장을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경영권에 좀 관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마 대형 건설사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일부 최근에
대규모로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보유하고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도 현재 어떤 수조 원 규모의 어떤 PF 관련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주단 가입을 아마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최근에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지금 대출이 좀 막혀 있거나, 그리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중소형 건설사 등으로도 이제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종합을 해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선행해서 가입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많게는 한 60, 70개 정도 이상의 업체들이 가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주단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어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떤 그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일부 중소형, 아주 어려움에 처한 중소형 건설사 뭐 대여섯 개 위주로만 이제 대주단에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서도 아마 그를 놓고 아마 좀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해당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런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업종의 주가 흐름과 향후에 좀 투자 전략이나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건설업종의 주가 급락은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일단은 주택시장의 어떤 미분양 증가가 그 원인을 좀 제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둘째는 이로 인해서 진행되어 어떤 사업에 부동산 관련된 PF 대출이나 어떤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의 어떤 문제를 겪고, 여기에 이제 건설사들이 향후에 이제 부도와 관련된 어떤 우려가 늘어나면서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 그 건설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게 된 배경이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 흐름만 살펴보셔도 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약 45%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종의 지수는 10월 말에는 뭐 70% 이상 정도 급락을 했다가 현재도 65% 이상 급락한 수준에서 지금 건설업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건설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유동성의 위기, 부도 관련 어떤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일부 시중에 우량한 건설회사들까지도 그냥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동성 루머에 시달렸던 건설회사들의 어떤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컸던 그런 어떤 주가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어떤 부실 건설회사의 퇴출과 가시적인 구조조정이 어떤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유동성 문제를 유발하게 된 미분양 주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 낙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주가가 가장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본다면은 지난 10월 말에 건설업종의 어떤 건설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10월 말에 바닥을 확인한 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그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최근에는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지금 탐색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대주단의 퇴출 기업이 선정이 되고 유동성이 지연이 이제 개시가 된다면은 최소한 부도 우려에 따른 과도한 주가 하락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게 되겠고요.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단기적으로 어떤 유동성 해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건설업종 전반에 걸친 어떤 시장의 불신이 신뢰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건설주 전반의 종목들이 저점을 형성했던 앞선 그 10월 말에 어떤 주가의 저점이 깨지지 않는, 그 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주가 급락으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던 대형 건설사 위주의 접근도 이제 유망해 보이고요.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어떤 부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뭐 액면가 이하 수준에 지나치게 급락했던 그런 우량 건설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건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에 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대그룹 계열사로 있는 그 건설사들은 어떤 그 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미분양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사 물량, 어떤 공사 물량이 기본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해 있는 과도하게
하락돼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긍정적인 접근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 상황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경수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금일 역시 그 변동성을 많이 좀 보였었는데요. 네. 역시나 그 10월 말보다는 많이 지금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하루 그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 그 국내 증시는 그 전반적으로 여전히 그 장세를 돌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네. 그 시장을 강하게 이끌 만한 그 주도주도 없고 그다음에 그 확실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그 많이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 그 해외 증시 그 불안이 상존해 있다는 점과 그 외국인의 그 매도 공세, 특히 그 현물 매도, 선물 매도로 동시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이런 점에서 그 되도록이면은 방어적이면서 그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수는 그 심리적인 지수대인 약 1000포인트로 일단 잡으시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 저가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되 그 특히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그 또는 그 동시에 그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을 좀 그 골라서 그 저가에서 분할로 좀 매수하는 게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그 짧게 보면서 그때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대응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기존에 그 세아베스티를 20%, 그다음에 효성을 20%, 한국선제를 20%, 현금 보유비중을 40%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 봤었는데요. 네. 그 이 중에 그 효성의 그 단기간의 급등에 따라서 조정을 좀 보이면서 그 보유 비중을 약 10%로 일단 조정을 하였고요. 현금화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선제는 그 편입 후에 약 그 16%의 수익이 났다가 물론 이제 다시 그 제자리로 좀 왔지만요. 16% 수익이 났다가 그 제자리로 왔지만 계속 그 보유를 할 것이고 한 차례 더 내리면 추가 매수도 일단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선제는 약 한 기관에서 10일인가 11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아베스틸도 최근에 그 기관에서 어제까지 약 3일 동안 그 매수세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세아베스틸도 여전히 그 당분간 그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선제, 세아베스틸, 효성 각각 20%씩과 그리고 효성은 10%가 줄어든 10%의 보유 비중을 갖고 가고요. 현금은 현재 50%로 조정을 했는데 자막이 조금 이게 잘못 나온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경수 사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40%는 그 이전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40%를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행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금일까지 지난주 방송 이후에 그 5거래일 연속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다소 좀 다행스러웠던 점은 장중에 104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꾸준히 개인의 저가 매수라든지 연기금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1040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장 후반에 장 막판 1040선이 이탈하면서 1036포인트로 마감한 점은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와는 달리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견조하면서 좀 강세의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금일은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장 후반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다소 좀 금일 시장 후반에 좀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과연 8,000선의 지지가 될 것인가, 지난 저점이었던 8,000선 지지가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난 저점이 일단 900포인트, 장중 900포인트 선에서 일단 저점이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00포인트까지 좀 반등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 시장이 미국이 저점을 이탈한다 해서 우리 시장도 반드시 900포인트를 이탈할 것이다라고 좀 연결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유로는 근거로는 일단 10월 말에 지수 900선은 그 이전에 지나친 투매로 인해서 시장의 좀 가격 조절 기능이 상실된 가운데서 발생했던 어떤 일부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좀 패닉 상태 구간으로 좀 판단해 본다면 미국 선의 어떤 8,000선은 국내 시장에서는 지수 한 1000포인트 선하고 맞춰서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수 1050포인트 선과 1150포인트 선의 100포인트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단기 그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1000포인트 선 부근이나 그 이하권에서의 매수 전략을 그래서 좀 그 1000포인트 선 이하 부근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만 이제 주식 비중을 확대할 때 있어서의 주식을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어떤 단기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장 강도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좋고 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따라서 어떤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포함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 등으로 좀 압축해서 매매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그 주가의 가격 조정이 좀 지속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업종인데요. IT, 국내 IT 업종 대표 종목군들, 삼성전자나 LG전자, 기타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테크윈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IT 대표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환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수출주로 분류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접근이 좀 유망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업종으로 봐서는 일단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통신주나 제약주의 어떤 견조한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는 저도 최근에 시장에서 좀 종목들을 좀 검색해 보니까요. 대우조선해양, 삼성테크윈, KTF, 부강약품 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보유 종목과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 하지만 금일 포트폴리오는 일단 신규 편입 종목 없이 기존의 보유 종목만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금일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에 관해서 일단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보시는 화면은 삼성물산의 최근 주가 흐름입니다. 네. 주가 흐름은 지금 11월 들어서는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8,000원 선과 44,000원 선의 어떤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금일 지금 그 삼성물산의 20일 이동 평균선의 주가가 좀 걸쳐 있는 모습.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진다면은 분명히 그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대 안에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추세의 하단은 36,000원 선에서 어떤 추세 하단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월 말 저점에서 28,000원 선의 저점 이후에 주가가 16,000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절반 정도, 50%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선도 역시 36,000원 선에서 좀 수렴하기 때문에 36,000원 선에서의 단기 지지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000원 선 이탈 시에는 손절매를 고려하겠고 단기적으로는 네. 지난번 고점 부근이 5만 원 선을 목표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6,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매 라인을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동양중금의 김경수 차장 그리고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 두 분의 전문적인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그 끝에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채테크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SC제일은행 목동 PRB센터의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연말정산 변경 내용과 또 해당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연말 정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더더군다나 귀 쫑긋 세우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예. 먼저 올해 바뀐 내용이 참 많다고 하던데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먼저 연말정산이란 얘기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좀 띄게 되는데요. 이걸 어디다 쓸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생돈을 메꾸는 경우가 주변에서 간혹 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연초정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그 대상 기간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 초까지는 1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3개월 어치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게 되고요. 2월까지 한 달 더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좀 더 짭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짭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이 되면 이제 절세 가능한 그 금융상품대 제도도 많이 바뀐다는데 어떤 점이 바뀌게 되나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금 안 내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과 세금 적게 내는 세금 우대 상품의 한도가 대폭 바뀝니다. 생계형 저축은 노인 어르신이나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해서 3천만 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는 노인의 연령이 남자 60, 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 우대 한도가 현재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의 한도 또한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길게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금 우대 한도가 2천에서 1,000으로 줄어드니까 무조건 12월 말 전에는 일단 2천까지 꽉 채워서 저축을 해야 되겠군요. 예, 또 네. 길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길게 요즘 50년짜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올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제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환급 시기가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로 변경됐으며 올해만큼은 의료비와 카드의 사용기간 합산도 2007년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변경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시죠. 신용카드 총급여 15% 초과 금액의 15% 공제 내용이
총급여의 20% 초과 금액의 20% 공제로 하한선 및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요. 인적공제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교육비 공제도 초, 중, 고등학생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기부금 공제도 10%에서 15%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달라졌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상품으로 절세와 또 소득공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가장 핵심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마라고 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 장기주택 마련 상품입니다.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상품은 불입금액의 100%,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연금저축 300만 원에 장기마련저축 75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실납입 금액이 1,050만 원.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 300에 장마 300, 그래서 60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과세 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122만 원 환급이 되며 수익률은 10.7%.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171만 6천 원을 환급받아서 16.3%. 또 8,800만 원 초과인분이라고 한다면 231만 원을 환급받아서 22% 수익률이 되고요.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22%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소득공제용 3년 만기 적립식 펀드도 첫 해 최고 20%,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SC제일은행의 목동 PRB 센터에 계시는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 연말에 꼭 필요한 정보죠. 연말 정산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 상황이 무척이나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요. 더욱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환율이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1,400원대 중후반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는 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자, 이래저래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만큼 많은 투자 참여 주체들로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